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자, 오늘 새벽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딱 한 문장을 올렸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네. 마침표. 방송 직전에 저걸 올렸거든요. 새벽도 아니군요, 사실. 네. 예.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고 올렸어요. 사실 주말 사이에는 뭐 탈당할 거다, 뭐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 합류할 거다 이런저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네.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주말 사이의 큰 뉴스는 임종석, 이낙연 두 사람의 회동이었어요. 예. 토요일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라는 게 제 맞은편에 있는 박순봉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 그러면서 이게 알려졌고 자연히 새로운 미래 쪽으로 임종석 실장이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주목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원래 주말에 그 광주에 출마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예고했던 걸 연기까지 했었습니다. 연기하면서 좀 더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이 아마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계획에도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속보 전합니다. 저희가 방송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딱 한 문장. 네, 사실 주말에 취재하면서 대충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였어요? 임종석 전 실장 쪽에서도 하는 말이 이번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인생에서 크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만약에 탈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계속 좀 신중한 태도를 얘기를 했었고요. 예. 새로운 미래 쪽에서도 확신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30분 전에 노쇼 하는 걸 많이 경험했다. 앞에 뭐 윤영찬, 뭐 조홍천 의원 계속 경험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임종석이 우리한테 합류한다고 한다면 임종석 실장이 뉴스쇼에 나와서 나 합류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믿을 수 있다. 아, 진짜로 그렇게 워딩을 했어요? 라고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뉴스쇼 나와서, 그러니까 인터뷰에 나와서 저 탈당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도 이거를 확정이라고 하긴 어렵다.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다만 이제는 두 사람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영표, 설훈.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은 당에 남는 것으로 잔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올린 SNS가 사뭇 의미심장했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쭉 길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 문장.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탈당을 암시하는 듯 하거든요. 사실상 탈당이다. 뭐 이렇게 탈당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고요.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미래랑 좀 실무적인 협의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미래 쪽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아예 당을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은 뭐 제3지대, 정치개혁 이런 쪽을 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민주당이라고 해서 좀 적통 논쟁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과의 적통 논쟁. 네, 취재를 해보니까 당명도 이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민주라는 뭐 이 워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한대요. 그리고 당직이나 주도권 같은 경우도 새로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넘겨줄 수 있다. 그 정도로. 네, 고위 당직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준석한테도 주도권을 줬었는데 뭐가 어렵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절박하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열어놓고 민주당에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환영한다, 받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핵심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잔류, 민주당 잔류를 밝히면서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임종석 1대1 비공개 회동을 단독 보도한 박순봉 기자. 주말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때 이제 대화 나눴던 걸 좀 다시 떠올려 보니까요. 임종석 전 실장의 페이스북 보고 나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는가 안 오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 팀들이 일단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는 게 1 단계, 네. 그다음에 탈당을 한 다음에 그 민주연대가 결집하는 게 2 단계, 예. 그다음에 인제 새로운 미래하고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바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당시에는 이 얘기가 일단 첫 번째는 '세력 대 세력 규합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예.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그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바로 이낙연당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라는 우회로를 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림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했는데 요 발언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임종석 전 실장이랑 논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구나.' 이게 왜냐면 아. '그쪽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지금 복귀해 보자면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면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따져 보면은 네. 이제 몇 가지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랑 좀 결합을 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신당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 상황이 맞습니다. 지지율이 신당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인제 그 조국 혁신당, 네. 조국 신당 제외하고는 대부분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당으로 들어가는 게 임종석 전 실장으로는 당연히 선택지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선택지가 아니라면은 일종의 중텐트를 쳐 가지고 만드는 방식인데 새로운 미래 하나, 민주연대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그림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음. 임종석 전 실장이 구심점이 된다. 이랬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이 선택이 쉽지는 않다라는 걸 이미 2차례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아. 사례나 뭐 이낙연 대표 사례.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이 나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주체였죠. 원칙과 상식 나갈 때 윤영찬 의원이 끝에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게 임종석 전 실장 설득 때문이다. 이거는 뭐 다 맞습니다. 아는 사실이죠. 그때 인제 발언들이 좀 공개가 됐었잖아요. 뭐 네.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공개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당에 남아 가지고 뭐 "전당대회를 하면은 우리가 당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당의 주인인데 왜 나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맞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그 당내 상황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전망이 총선 전망이 좋았지만 지금은 뭐 당 주류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상황이라면은 물론 뭐 민주당이 패배하기를 뭐 바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 만약에 총선에서 음.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러면 차라리 당내에서 남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당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비명 행사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간에 친명계가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음. 입당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고 뭐 합당 과정도 쉽지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내에서 남아서 움직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친명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본다면? 사실 정무적으로 본다면? 주류에서는 "아유 나가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들을 다 하긴 하는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자유다." 이런 표현 쓴 적 있잖아요. 예. 그때 비명계 쪽에서 수면 아래서 하는 얘기는 "이거 나가라는 얘기다. 나가는 게 오히려 좋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자면 그 표현에 좀 반발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하.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구심점이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음. 왜냐면은 신당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게 되면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게 전반적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네. 지금 김병기 사무부총장 지역에 나가가 있는데 뭐 전병헌 전 수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전체를 결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구심점은 없어지게 되는 효과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홍영표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음. 건가? 뭐 윤영찬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줄줄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음. 이미 탈당을 해서 민주연대를 꾸리겠다라고 선언한 분이 있죠. 서른 의원. 서른 의원의 생각은 또 어떻게, 그 구상은 어떻게 또 바뀌는가 궁금해져서 오늘 2부에 서른 의원 만나겠습니다. 자, 김광일 기자. 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김영주 부의장 국힘행. 예, 국민의힘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난주에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입당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앞두고 당적 변동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영주 부의장은 민주당을 떠나서 아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례가 이상민 의원이어서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영주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비워놓고 있거든요. 공천에서 이 자리에 그대로 공천할 걸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거의 FA 대여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영등포갑에서 김영주 의원 개인기가 상당하거든요. 개인기가 상당하다는 얘기는 조직이 탄탄하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한 18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계열에서 계속 당선이 됐던 곳인데 예. 그런 곳에서 19, 20, 21대 이렇게 민주당 간판을 달고 3선을 내리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공들여서 모셔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뒤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김영주 의원님이 채용 비리 부분을 소명을 못해서 공직자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빵점 처리됐다. 아, 그래서 하위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런 식으로 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답을 했어요. 이게 채용 비리란 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여기 연루됐다라는 그 보도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그 의혹을 거론한 건데 뭐 사실 나가는 사람한테 굳이 이런 말 보통은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어제 바로 기자회견 열었죠. 네, 그래서 열어갖고 뭐 이거 경찰 조사도 안 받았고 검찰한테 연락도 한 번도 안 받았던 거다, 다 끝난 거다. 그리고 19, 20대 때, 그러니까 19대, 20대 국회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걸로 지금 이번 22대 총선 공천하는 데 있어서 빵점 준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재명 다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론에 보도만 나오고 더 이상의 의혹이 커져서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연락을 받았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고 없다라고 얘기를 어제 했어요. 소명을 한 거죠. 네. 자, 요렇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이동이 오늘 큰 뉴스고 조국 혁신당은 어제 창당 대회했어요. 네, 그 일산 킨텍스에서 3,000명이 모였고요. 당장 당원만 한 5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대요. 나름의 좀 새 과시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인데 민주당 이탈표 중에서 온건파가 새로운미래 쪽에 그리고 강경파가 조국혁신단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실제로 비례에서 어느 정도 그 민주당 이탈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공천 갈등, 공천 파동의 최대 수혜자가 조국신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창당을 했고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지를 결국 결정했네요. 화성을로 선택했습니다. 여기가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곳인데 평균 연령 34세예요. 지역구 전체 평균 연령이. 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 여기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상징할 수 있는 게 뭐 보수, 뭐랄까 또 피해자 서사 그리고 젊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총선의 첫 번째 컨셉으로 본인의 첫 번째 컨셉으로 젊음을 잡은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사실은 이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화성 병해 이원흑 의원, 용인 갑의 양양자 의원 요쪽 그 지역이 있는데 이 부근에 같이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반도체 벨트 핵심을 좀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이원욱, 양양자 함께 손잡고 뛰는 모양새 이렇게 띠를 그린다는 거죠. 네. 자, 박순봉 기자. 주말에 있었던 일들 지금 정리를 했는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가는 것은 이상민 의원이 갈 때보다 좀 느낌이 달라요.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에 쓴소리를 하고 긴 어떤 기간이 있었잖아요. 숙고의 기간. 그것에 비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 느낌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반발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단 반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상민 의원 갈 때는 그냥 갈 사람 가는구나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당내에서? 주류 쪽에서도. 근데 김영주 부의장이 넘어갈 때는 친명계 모 의원이 딱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루도 고민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발표 나고 통보 받고 바로 다음 날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모 최고위원 한 명이 했던 얘기가 바로 생각이 좀 나는 게 그렇게까지 국회의장이 하고 싶으냐 이러면서 나는 5선 한 명보다 초선 10명 있는 게 낫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민주당 주류의 의식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보니까 좀 재밌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선 기준으로 보면은 공천 전에 국민의힘이 6명, 민주당이 6명이에요. 김진표 의장 포함하면은요. 6대 6으로 있는데 공천 생존율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6명 중에 5명이 살아남았고요. 음. 5선이. 그리고 민주당은 6명 중에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민 의원이 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5선이 6명이 일단 생존해 있어요. 물론 이제 경선 치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김영주 의원 4선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중진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물갈이하는 폭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김영주 의원이 넘어간 거고요. 그럼 이건 왜 이러느냐? 양당 모두 지도부가 젊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렇죠. 왜냐면은 대부분 원외 당대표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 지도부를 봐도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또 초선 재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경태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은 재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권력 교체의 그 양상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조국혁신당 좀 얘기를 해보면은 조국혁신당 이제 창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조정식 사무총장이 여기 왔어요.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네. 같은 시간에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창당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고 네. 그다음에 이 조국혁신당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갔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절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외교 사절을 보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조국혁신당 쪽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사실 이 질문 어제 먼저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혹시 접촉하나요? 혹시라도 가나요? 이거 물어봤더니 네네. 아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랑 전쟁하자는 건데 말도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민주당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군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역구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한 150석 정도가 나와야지 조국혁신당으로도 가장 해피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러니까 양당이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만은 사실상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 주류 쪽의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민주당이 중도층을 좀 흡수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강경 지지층들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합당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합당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에는 그 의석이라는 거는 야당 민주당 내 의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함께 연대해서 갈 그렇죠. 것이다. 이게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이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연합이랑 경쟁하는 꼴이 돼요. 비례 그렇죠. 의석을 가지고.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뭐 핵심 관계자랑 어제 얘기해 보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당선권이 민주당에서 올리는 이제 의석 중에 8석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다른 정당에 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8석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조국신당이 잘 되면은 줄어들 것 같다. 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류는 좀 우호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주류 내에서도 그렇고 비명계 쪽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전면에 나설수록 민주당이 민생이나 경제 이런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검찰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론 문제 이런 것들로 되돌아가서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랑 기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 할 거래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예전에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 이제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이제 원내로 들어가면 민영배 의원이 했던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역할을 해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를 좀 확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난주에 나왔던 워딩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쭉 한번 물어봤거든요. 3명 물어봤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창당한 조국혁신당 이야기까지 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의사 4만 명 집결. 어제 집회 얘기입니다. 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예고했던 대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었고요. 전공의는 물론이고 개원이 의대생까지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집회에 동원했다. 이런 의혹도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중심으로 나왔고요. 정부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강요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했고요. 의협은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박순봉 기자. 네. 참 이게 강대강 대치로 언제까지 갈 거냐. 결국은 총선까지 계속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네요. 결국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건 좀 명확해 보이거든요. 어제 뭐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 쓰더라고. 이게 많이 뭐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하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게 일단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 스타일에 맞는 일이다. 사실은 이제 이런 대응들을 기존에도 뭐 파업 대응을 해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법과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처할 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국민 여론도 좋아요. 그리고 총선도 걸려 있고 그런데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지금 이게 쌍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공천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대통령은 의대 문제,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를 처리하고 이 두 가지면은 이제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이게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쉽게 물러날 리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여당 내에서도 걱정들은 나오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나서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란이라는 게 의료 대란이라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부의 능력이 그 올라오게 되는데 무대에 올라오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갈등 관리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뭐 이제 제대로 처방을 못 받고 아니면 이제 진료를 못 받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부 탓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네. 이게 지금 총선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40일 남았잖아요. 네. 이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 책임론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중재 없이 밀어붙였을 때 지지율이 마냥 오르기만 하겠느냐라는 뭐 이런 그렇죠. 결국 우려가. 그리고 문제 생기는 건 정부 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또 이제 행동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